BTV를 사랑하시는 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정규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올리는 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저희가 꼭 다루고 싶다 이런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스페셜을 만들고 있죠. 오늘은 파이아키아 스페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영화계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축제죠. 아카데미 시상식일 것이고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과연 어떤 작품이 받을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제 금방 알려지게 될 텐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 순간은 사실은 아카데미가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 영화평론가로서의 어떤 촉으로 예측 능력으로 아마도 이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발빠르게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매드랜드를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아카데미 작품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 예측력은 틀리게 되는 것이지만 또 노매드랜드라는 좋은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걸려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매드랜드라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노매드랜드라는 국내에서 이제 책 제목하고 영화 제목이 아주 살짝 다르죠. 이 작품에서 왔습니다. 제시카 브루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넌픽션 제작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사를 쓰면서 2008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큰 금융위기 이후에 수많은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집을 없는 상황에서 집을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개조를 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특히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을 떠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군의 유랑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영화에서는 노매드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프랜시스 맥도만드라는 탁월한 배우를 집어넣어서 그 중에 한 명의 어떤 이야기를 극화시켜서 만든 작품이 바로 노매드랜드고요. 원작은 넌픽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마드의 삶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는 실제로 노매드랜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을 떠도는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연기하는 또 다른 가공의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픽션으로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만듦새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봐도 아무 문제가 없게 스포일러 없이 진행할 것이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좀 더 깊숙하게 여러분께 해설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노매드랜드는 사실은 스포일러라고 말할 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7, 8, 90은 나중에 영화를 보셨다가 추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유랑족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 노매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는 린다 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스웬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밥 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노매드이고 극 중에 나오는 그 외의 조연급들도 다 노매드인데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죠. 아니 그러면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들이 직업 배우라고 생각하지 실제 노매드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하실 텐데, 바로 그게 이 영화의 연출에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매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린다 메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인 린다 메이를 연기하는 거예요. 스웬키는 스웬키를 연기하는 것이고, 혹시 고레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작품을 보셨다면 굉장히 비슷한 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에 등장하는 그 주요 직업 배우들 몇 명을 제외하면 거기 등장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제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연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후반부쯤 되면 본격적으로 픽션으로 만든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전반부는 약간 다큐 같고 후반부는 훨씬 더 픽션처럼 느껴지는 영화를 만든 게 원더풀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그런 작법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만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은 굉장한 사실감과 이상한 감동이 있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넌픽션을 픽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영화랑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노매드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사에 큰 관심들이 없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실제로 잘 몰랐대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노매드인 줄 알았대요. 배우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밥 엘스와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길게 모닥불을 놓고 대화하는 아주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 대화 장면에서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연기하는 펀은 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아슬한 그리움을 갖고 그러면서 떠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밥 엘스한테 쫙 얘기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밥 엘스가 그 장면을 찍으면서 실제로 남편을 그렇게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배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밥 엘스가 그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프랜시스 맥도만드한테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위로를 건네면서 정말 마음 아프겠지만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외롭겠지만 하고 용기를 줬다는 거죠.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죄스러워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바로 밥 엘스한테 자기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요 제가 남편이 안 죽었고요. 사실은 자기는 직업적인 영화 배우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매드를 연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해서 밥 엘스가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스웬키나 밥 엘스나 이런 사람들이 프랜시스 맥도만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고요. 또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이 연기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극중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장들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많은 그 소매점 중에 타겟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타겟에서 역시 일시적으로 일을 했는데 역시 프랜시스 맥도만드를 못 알아본 담당 매니저가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당신 여기서 계속 일을 하라라고 제안까지 했다는 거죠. 네, 이 영화는 이제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단순한 주연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먼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죠. 이 영화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 넌픽션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나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마드랜드라는 원작을 보시게 되면 이 넌픽션으로 나온 그 노매드 중에서 린다 메이라는 사람 얘기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가장 중요하게 나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배우들을 제대로 영화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연출자가 중요해지겠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다가 클로이 자오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클로이 자오의 바로 이 직전에 만든 작품이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실제로 로데오를 타는 카우보이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에다 떨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로데오를 못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 떨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감독 측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로이 자오는 들어와서 영화에 직접적으로 각색까지 했죠.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시나리오를 각색을 하면서 프랜시스 맥도만드한테 독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이 사람은 제작자로 머물려고 했지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배우로 들어와 달라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사람의 상대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굳이 말하면 남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브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두 캐릭터를 새로 픽션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있었던 실제 캐릭터라고 같이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했던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필름메이킹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랑 그런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전편을 통틀어서 그 노매드 중에서 한 명 정도만 흑인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백인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을 떠도는 사람은 다 백인으로만 나오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일종의 인종적인 편견으로 캐스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또 원작을 보게 되면 명확한 사실이 나옵니다. 흑인은 노매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만약에 자기의 굉장히 허름한 자동차를 바꿔가지고 집처럼 만들고 그것을 전국을 떠돌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왔는데 백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해서 사정을 이렇게 청취해 주지만 그 사람이 흑인이 차에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은 야밤에 흑인 청소년들이 후드티만 쓰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흑인들 경우에는 집이 없이 떠돈다 할지라도 이런 노매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불우한 처지의 노인 사람들조차도 백인과 흑인의 처지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영화적인 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클로이 자오가 잘 알려진 것처럼 뛰어난 감독으로 중국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볼 때 미나리 같은 영화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 같은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이 영화는 감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본다면 그냥 백인 감독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영화에는 인종적인 어떤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이유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는 직장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 노매드들이 왜 떠도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자리를 한 군데서 구하면 되지 왜 계속 떠돌아다니는가? 노인들을 단발성으로 고용해 주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만 고용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마존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포장을 하거나 분류하거나 스캐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존이 집중적으로 노인들을 고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노인을 고용을 하는데 1년 내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짧으면 두세 달, 길면은 서너 달 정도만 고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언제 일이 많이 밀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직전인 거죠.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선물이든 물건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대략 9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고용할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만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유랑객들처럼 값싸게 고용을 해서 단번에 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주로 노매들이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마존에서 내세우는 건 그런 거랍니다. 이 노인층의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그 염원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뒤를 보면 굉장히 또 다른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석이 있냐면, 이런 노인층의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기업이 고용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 40%까지 세제 혜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들이 얼마의 일당을 받냐면 시간당 $10에서 $11 정도를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값싼 인력을 겨우 $10에 고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에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을 아마존에서 갖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노조를 안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랑하면서 떠도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그 일자리를 3개월에서 4개월밖에 갖지 않으니까 노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노조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어두운 측면들이 반영되어서 극 중에서 아마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매드는 2008년 이후에 본격화된 현상입니다. 근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그렇게 계절성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적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골라서 뽑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건데, 그만큼 미국에서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역사상 이런 노매드 행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대표적으로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서부 개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의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진출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의 유랑은 한시적인 유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부로 도착해서 금광을 찾거나 등등 하거나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유랑을 안 하겠죠.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1930년대에도 이런 유랑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이 있죠.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에도 있고 또 이제 영화도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뿌리 뽑히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오클라호마에 있는 지역의 소작농들이 이 30년대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소작하던 땅을 빼앗기고 유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클라호마를 떠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을 다룬 작품이 바로 분노의 포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와서 오키라고 불렀는데 이 오키들이 당시에 집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허름한 차 이런 데서 숙식을 하면서 이 끝없이 유랑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년대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히피 운동은 그들이 사는 집들을 떠나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종의 실험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었죠. 영화를 보시면 이 노매들도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노매드들의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전의 것들은 대부분 다 한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30년대 오키들조차도 일단 정착을 해서 캘리포니아든 어디든 가서 하게 되면 더 이상 차에서 사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극중의 노인들은 노매드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아마 상당수가 계속 차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유랑족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든 것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든 것이 이 노매드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태까지는 영화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주인공 이름이 펀일까라는 질문을 답변하려면 이 펀이라는 인물은 영화 애초에 원작에는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화된 인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이 자오가 이 영화를 각색을 할 때 펀이라는 인물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프랜시스 맥도먼드한테 그 역할을 맡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인 조엘 코엔 형이죠. 형인 조엘 코엔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년이니까 괜찮은데 한 65살 정도쯤 되면 더 이상 배우 생활하지 않고 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전국을 떠돌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버릇처럼 말을 했었대요. 그 얘기를 감독한테 하니까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유랑하고 싶다니까 그 역할을 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펀이라고 갖고 온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펀이라고 우리말로 쓰지만 영어로는 FERN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치식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양치식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사리 같은 것일 텐데 왜 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추측인데 양치식물은 기본적으로 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꽃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물들은 일단 꽃에 의해서 이제 벌들이 매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식물들이 번식하게 되는데 이 양치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자를 스스로 터뜨려서 씨앗을 뿌려서 번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꽃으로 매개가 돼서 번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이루고 커플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펀이라는 인물은 결국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노마드들의 고독 같은 것을 견뎌내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강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펀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이 펀이라는 인물을 영화에서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사실은 이 노매드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내는 어떤 행위자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에는 만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의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배우 자체가 한 65세가 되면 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영화 속의 연기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어쨌건 집어넣어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연기를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소망하고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감독의 소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삶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매달린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로데오 카우보이라면 로데오죠. 근데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더 이상 로데오를 못 하거든요. 그럼 로데오만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로데오를 못하게 됐다?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클로이 자오의 어떤 일생의 테마처럼 보이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펀의 과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펀이 가장 사랑했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그 남편이 죽어간 다음에는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이도 없고 더군다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데 그리움만 쌓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로데오 카우보이의 주제랑 실존적인 의미에서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감독의 주제의식이 그대로 온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원작을 썼던 저자의 마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매드들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3년에 걸쳐서 그들을 취재해서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집에 가면 굉장히 따뜻한 집이 있고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저널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약간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게는 취재를 제대로 깊숙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매드처럼 살아가면 어떨까를 많이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극중의 작가가 실제 노매드 생활을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픽션처럼 만든 게 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펀은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 초반에는 계속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대체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영화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고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픽션화되고 허구화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펀이라는 인물이 초반에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펼쳐내는 과정이 사실은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 같다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일 텐데,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영화의 초반에 보면 마트에 갔을 때 예전에 자기가 시를 가르쳐줬던 어떤 소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소녀가 이 프랜시스 맥도먼드, 그러니까 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줌마 혹시 홈리스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리스야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My mom says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Not the same thing, right? No.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라기도 하고 가장 뛰어나기도 한 부분,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영화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집도 없이 떠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존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동정하지 않게 됩니다. 연민을 갖지 않게 돼요. 굉장히 고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굉장히 위험 있는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은 그때 얼핏 생각하면 집도 없이 떠돌아야 되는데 무슨 선택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운도 좋고 돈도 많고 처지도 좋아서 선택을 2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우해서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초이스가 적어도 본질적으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우한 처지에 있지만 홈리스가 될 수도 있지만, 홈리스가 되는 걸 거부하고 하우스리스로 떠도는 것을 택하는 거죠. 홈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존의 어떤 그 문명의 체계, 미국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있으면서 거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홈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차량을 개조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이 떠도는 유랑객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본인이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험을 발명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극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이 있고 상대적으로 편한 사람 입장에서 동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인류의 살아가는 방식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본다면. 하나는 정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살듯이. 또 하나는 유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유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가 인류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방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1만 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만 년 전에 신석기혁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신석기혁명이 있고 농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정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수렵하고 채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채집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거 다 따먹으면 다른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1만 년 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류는 사실은 이전에는 다 유랑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랑민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주를 발명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정주를 택하지 않고 유랑을 택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차로 떠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원래 살던 삶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삶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단계를 옮아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관조적이면서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영화들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어요. 이 영화 역시 그런데 이 영화 시작 부분이 워낙 영화가 과묵하고 설명하지 않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 되면 나오는 도시가 엠파이어라는 도시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네바다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고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일 텐데 US 석고라는 회사, 다시 말하면 이제 석고보드를 만드는 거죠. 건축 자재를.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 주택 경기가 미국에서 급전직하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들을 안 세우니까 석고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US 보드라는 회사가 문을 닫고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석고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채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공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 광산 근처에 마을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택단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생겨난 도시, 그 마을이 엠파이어거든요. 그 엠파이어에서 남편과 함께 그 US 석고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살아갔던 게 바로 주인공인 펀이죠.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US 석고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존재 이유는 이 회사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는 게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본인의 물건들이 있는 창고에 문을 셔터를 올리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그 물건들 중에서 어떤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는 듯 하면서 굉장히 울먹울먹한 표정을 짓죠.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제 추측컨대 남편의 작업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추억하게 되고 정든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혼자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군가의 돈을 지불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밴을 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노매드로 살아가야 되니까, 집이 없으니까 밴을 치르는 값이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노매드로서 엠파이어를 처음 떠나서 떠돌이의 삶을 나갈 때, 이게 영화의 시작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엠파이어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배경이기도 한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엠파이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서 엠파이어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떠나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펀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엠파이어를 두 번 떠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번 떠나는 이야기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은 떠나긴 떠났습니다만 사실은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안 떠나고 싶었는데 남편이 죽었고 회사가 망했으니까 억지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 단계에서 떠났을 때는 이 사람은 몸만 떠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고생길이고 영화 내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그런 굉장히 아린 마음, 그리움도 마침내 떠나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엠파이어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떠난 상태에서 홀가분하게 진짜 노마드의 삶을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떠도는 쪽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으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은 떠돌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너무 사이도 좋고 그 생활에 만족하다 보니까 엠파이어에 몇 년 동안 같이 정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혼자 떠나야 될 때 과거의 어떤 그런 기질 속으로 돌아가면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서 마침내 혼자 떠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펀 못지않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제 데이브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영화에서 데이브는 굉장히 좋고 멋지고 또 그 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다시 찾아온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데이브는 영화 속에서 이 펀이 처해 있는 어떤 위기 혹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위기와 갈등은 뭔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자기 아픈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과거의 핵심은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고 남편 자신이겠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걸 끊어내고 미래로 혼자 떠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데이브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데이브가 처음에 나타나서 호감을 보이면서 펀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접시 같은데 개미가 들끓는다고 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죠. 다가가지고 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손이 서투른 건지 그 접시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펀이 막 화가 나서 저리 가라고 이제 내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접시가 보통 접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10대 시절에 졸업할 때 뭐 그때도 아마 가난했을 것 같고, 아버지가 벼룩식장에서 접시 세트를 한 세트를 통째로 사서 딸에게 선물로 줬던 바로 그 접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접시는 그냥 접시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거 혹은 추억 혹은 과거의 가족 그 자체인 것이죠. 근데 데이브는 그 접시를 깨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세요라고 권유하는 인물인데 그것이 접시를 깨는 행동으로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데이브도 노매드다 보니까 직업을 한시적으로 이것저것 갖게 되는데 국립공원에서 가이드로도 일을 하게 되죠, 데이브는. 근데 가이드를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보여주는데 때로는 화석화되어 있는 어떤 돌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돌이죠. 그러면서 이 돌이 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세요? 라고 설명하면서 이 돌에는 이 원래 구멍 속에 가스들이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가스가 차서 있는데 그것이 다 가스가 빠지고 나면은 지금처럼 구멍이 난 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펀은 그 암벽 쪽이 굉장히 멋진 광경이니까 혼자서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거기가 거기 같은 그런 그 암벽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서 미로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빠져나오려면 소리를 질러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간 데이브가 펀을 찾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펀하고 불러서 그녀를 끄집어내주는 장면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미로 속에 갇혀있는 그녀의 상황은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구멍난 돌 속에 가스가 박혀있는 상황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가스처럼 돌의 어떤 일부분으로 붙박혀서 마치 화석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남편한테 집착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름을 펀하고 불러서 끄집어내주는 사람, 갇혀있는 구멍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데이브인 것으로 영화에서 보이죠. 데이브는 이런 식으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인공인 펀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는데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대신 이걸 피워봐라 해서 감초 스틱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담배 대신에 이걸 한번 씹어보면은 담배를 끊는데 굉장히 좋다. 담배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담배에 대한 집착 역시 과거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감초 스틱으로서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브가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데이브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들은 사실은 남편과의 일어났던 일들을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굉장히 오래 앓다가 암으로 죽게 되죠. 근데 다시 만나게 된 데이브도 역시 영화에서 보면 개실염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펀이 다시 엠파이어를 마지막으로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브 역시 데이브가 앓고 난 다음에 이 그녀가 했던 행동은 뭔가 하면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영화 속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을 진정으로 마지막 엔딩에서 떠난 것처럼 역시 데이브 역시 그 집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혼자 나오는 장면이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을 떠날 정도의 그런 용기나 어떤 계기를 만나지 못했던 펀이 데이브를 만나게 되고 그 데이브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남편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겪어냄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그녀는 드디어 남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집착을 그리고 또 그리움을 끊어내고 마침내 혼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데이브를 통해서 일종의 남편 다시로 두 번째 보여주는 셈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펀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항상 첫 번째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은 거절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서 두 번째 오케이를 해요. 예를 들면 데이브가 처음 와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다 춤추고 있으니까 나랑 춤추실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춘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안 춰요? 라고 하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응해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린다 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노매드들이 모이는 어떤 회합 장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RTR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 펀을 만났을 때 친해지면서 RTR에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간다고 하죠. 그러다가 혼자 떠돌다가 주유소 앞에서 밤에 자고 이럴 때 너무 춥기도 하고 사람이 외롭기도 하니까 RTR을 뒤늦게 나중에 찾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데이브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요? 같이 가지 않을래요? 라고 새로운 삶을 제안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니 집을 찾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변해서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얘기들이 전부 다 펀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두 번째로 다시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 펀의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엠파이어를 제대로 떠나면서 마침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리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시가 2번 낭송이 돼요. 근데 추억은 별빛일까? 혹은 촛불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초반에 보면 자기가 시를 가르친 소녀를 마트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너 내가 외워준 시, 알려준 시 외우고 있니? 하니까 소녀가 이렇게 없죠. 근데 그 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해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는 짧은 촛불처럼 빨리 끄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고, 두 번째는 중반부 후반부에 가서 대릭을 만나서 본인인 펀이 어떤 시를 읊어주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결혼할 때 이 시를 읊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여름이란 것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 당신이라는 여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것을 굉장히 예찬하는 그런 낭만적인 시를 읊게 되죠. 이 두 시는 서로 반대예요. 하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끊어야 된다. 촛불은 꺼져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름은 짧지만 당신이라는 여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과거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아름답게 가치를 두는 그런 두 개의 시인 거죠.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그 별빛을 보여주는 어떤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직녀성을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 직녀성은 지구로부터 24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별빛은 24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별빛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별빛이다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죠. 이 영화 속에서의 남편에 대한 추억은 반드시 부정해야 될 그 무엇이냐? 그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추억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너무 중요한 추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직녀성의 그 환한 별빛 같은 그런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서 산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아무리 아름다운 별빛이라도 꺼져야 될 짧은 촛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촛불일 수도 있지만 별빛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초반에 등장하는 시, 그 다음 중후반에 등장하는 시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 영화 엔딩 장면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영화적인 장면이라서 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엠파이어로 가게 돼서 마침내 자기 집의 뒤뜰로 나가서 프레임 아웃하는 펀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왜 마지막 장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영화에서 어떻게 찍었는가? 그 집은 어딘가 하면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엠파이어의 집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집은 거의 폐허처럼 텅 비어 있죠. 거기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흔하디흔한 규격주택이에요. 너무 당연한 게 엠파이어라는 데서의 사택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펀은 뭐 그냥 흔하디흔한 규격주택이요라고 말을 하지만 금방 그 말을 바꾸면서 아니요, 굉장히 특별한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당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끝까지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풍광 때문에 너무나 특별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마지막에 가면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엔딩이 되면 뒷마당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사막으로 광활한 그 평면이 펼쳐져 있는 곳을 향해서 천천히 뒷모습으로 걸어 나가게 되고 왼쪽으로 프레임 아웃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그걸 카메라가 어떻게 찍는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감독의 능력일 텐데 그 장면은 처음에는 그냥 객관적인 쇼트처럼 보입니다. 시점 쇼트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그냥 이게 놓여져 있고 그 광활한 풍경 속에서 인물이 들어왔다가 프레임 아웃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카메라가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것이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인물이 들어가서 천천히 걸어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가 인물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다가가면 인물이 프레임 아웃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 영화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을 향해서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시점을 떠올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쇼트가 주관적인 쇼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우리는 누가 보는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럼 보는 누군가의 시점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집은 텅 비어 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시점은 누구의 시점일까? 제 생각은 바로 남편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죽은 남편, 다시 말하면 집으로 상징되는 남편의 시점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전체를 본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라면 영화의 맨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는 아내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남편의 시점을 마지막 순간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객관적인 쇼트에서 주관적인 시점 쇼트로 바뀌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 마지막 장면의 무빙이나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굉장히 영화적인 그런 감동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영화의 안팎으로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더 깊게 볼 수 있는 저만의 포인트를 10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스포일러 다 알고 보셔도 괜찮은 영화이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다만 전날 좀 잠은 좀 푹 주무시고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 왜냐하면 영화의 그 톤 자체는 굉장히 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가 워낙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또 깊은 영화라서 보시고 나면 참 오래 남을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열흘 전에 의심치 않아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부디 적중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더 깊이 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페셜 파이아키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